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반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방 오늘 12월 22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어제 웜의 신방에서 댓글에 축구하냐고 물어보셨던 분이 계시는데 네, 어제 오셨더라고요. 바깥에서 네, 인사를 드렸는데 참 반가웠습니다. 자, 웜의 소통 빨리 하고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슬리는 정말 유익해요. 증시 이야기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그리고 불어까지 인문학과 더불어 교양을 쌓아주는 감사한 체슬리입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어요.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을 읽다 보면 참 다방면으로 우리가 어떤 교양이나 상식을 쌓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잘난 게 없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 매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문을 이렇게 열심히 읽었으니까요. 신문 읽은 거가 크게 도움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5배속 이야기 하실 때마다 1.5배속으로 듣다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별명을 친구들에게 만들어 주시던 실력 안 죽었네요. 오들이 별명 딱입니다. 사랑이 무는하네요. 그죠? 네. 더마 오우석 대리 해서 더티마우스. 네, 더마 이러니까 딱 생각나는 게 그 안중근 의사님에 대한 영웅. 예, 그때 영웅을 영화로 만들었었잖아요. 그 뮤지컬 버전을 영화로 만든 거. 예, 그걸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어머니가 보내주신 편지 도마야 하면서 그렇게 쭉 그때 그 장면에서 눈물을 안 흘리는 분이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님의 편지가 그거였잖아요.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장엄하게 죽으라. 근데 어머니 부모로서 정말 자식에게 그냥 대의를 위해서 죽으라는 얘기를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정말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편지를 읽어주는 그 장면이 저는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더마 오우석 대리 빵 터졌습니다. 여의도에서 저녁 먹고 돌아가는데 중소기업 중앙에 건물이 보여서 반가웠습니다. 밥 먹으며 친구에게 전무님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역시 윤리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전무님의 롱런 비결이 바로 윤리적인 분이시라 그랬구나 깨달았습니다. 네, 특히나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금융 바닥에서 참 보면 좀 안 좋게 되신 분들이 주변에 간혹 계시거든요. 네, 무조건 우리가 윤리적인 부분 그리고 에틱스 우리 헤지펀드 교육에 지금 생각이 나네요. 헤지펀드 교육을 받으러 갔었는데 거기 외국계에서 오랫동안 계신 분이 그 에틱스 강의를 하시는데 저는 어떤 부분을 그분이 얘기를 해주실까. 근데 그분이 외국계 헤지펀드나 그쪽에 베테랑이셨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테크니컬한 거 우리 업계의 헤지펀드들의 어떤 매매 전략이나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딱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정규 분포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딱 하셨던 얘기가 왜 카지노에서 갬블러랑 카지노가 어떻게 보면 그 49대 51
별로 차이가 안 나는 확률처럼 보이는데 그 확률이 이제 계속 지속되면 결국은 49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0.99를 계속 곱하면 빵에 이르게 되고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보면 98점 몇 퍼센트 리턴해 준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되면 결국은 이제 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50대 50의 바카라 같은 경우에서도 왜 그 갬블러가 돈을 잃냐면 그 확률이 7번 연속, 10번 연속 그냥 플레이어한테만 홀짝으로 짜지만 짝짝짝짝짝으로 10번 이상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갬블러는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벌스트 된다는 거죠. 파산을 하게 되고 카지노는 10번 연속 카지노가 터져도 결국은 계속 롱런하게 무한대로 이 게임을 이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확률 99대 101처럼 보이지만 갬블러들은 중간에 벌스트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중간에 뱅크럽트 되는 뱅크럽트가 아니라 하여튼 broke I'm broke 나 돈 다 떨어졌다 표현할 때 것처럼 그러면서 게임을 이어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랑 한 번에 크게 신뢰를 잃으면서 한 방에 이제 망가지는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LG그룹이 중국과 경쟁을 하면서 폰 사업 실패하며 장기간 돈을 제대로 못 벌었습니다. 주주가치를 개똥으로 여기는 건 여기서 기인했을 거라 봅니다. 트럼프가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해준 지금 이 시기가 골든타임이겠죠. 중국 가전도 분명 IoT 진출, AIoT 진출할 겁니다. 블루팀도 대응해야 하고요. 휴머노이드가 얼마나 빠르게 일상생활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과거 CD에서 블루레이로 갈 때 중간에 발견한 애매한 기술인 DVD랑 비슷한 맥락 같아요. CD 다음에 DVD라고도 있었죠. DVD 플레이어. 그러고 보니까 2004년, 5년 요때만 하더라도 DVD 플레이어가 완전히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는데 없어졌다 그죠? 데이터의 갈증을 느끼는 건 과거에 빅테크만 그랬지만 이제 거의 모든 회사가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스마트폰에서 얻는 데이터가 진또배기 데이터는 맞지만 그 데이터를 보다 정교하게 만들려면 집안에서 그리고 개인이 아니라 가구의 데이터가 모이면 보다 타겟 광고가 정교해집니다. 그리고 주주가치 개똥으로 여기는 LG화학 물적분할, LG엔솔이 한국투자시장의 국장탈출진흥순을 만들었던 그 짓을 경영진이 생각이란 걸 한다면 최소한 또 하진 않겠지 하는 막연함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두 눈 뜨고 보고 있는데 설득력 있는 명분 없이 정부랑 척지는 리스크를 지려야 할까? 네. 저는 대중들이 당연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휩쓸리지 않는 어쩌면 청개구리 같은 기질이 있습니다. 과거를 알아야 그 기업의 DNA를 알 수 있듯 히스토리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편견, 선입견 따위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눈앞에 있는 게 보이질 않죠. 파란색 안경을 쓰면 파란색으로 보이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LG전자를 재조명해 봤습니다. 급변하는 시대라 과거의 경험치가 독이 되는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AI로 인해 평범함이 죄가 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역발상적 생각으로 LG전자를 접근해 봤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최근 문홍철 팀장님이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투자는 세상이 틀리고 내가 맞을 때 그 거대한 인식과 괴리의 갭을 먹는 것이다. 네. 문홍철 팀장, 우리 업계의 대표적인 청개구리? 우리 문홍철 팀장이 청개구리라기보다는 저도 우리 문홍철 팀장 좋아하는 게 자기만의 얘기를 할 줄 알잖아요. 그죠?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본인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건데, 우리가 이 참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너무 시장에 편성을 해도 대중하고 반대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가야 되고, 또 시장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죠? 근데 그 시장이 주는 메시지와 추세와 트렌드가 있는데 거기에 또 소외되어 있으면 그것만큼 또 투자하면서 힘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가 동물의 왕국 아주 좋아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 세레겐티 초원의 누우떼들 보면 그 위험해 보이는 마라강을, 악어가 득실거리는 마라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안 건너면 계절이 바뀌면서 그 땅에 새로운 풀이 이제 안 자라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거의 2000km였나요? 그 이동을 안 하면 거기서 혼자 남아 있으면 사자, 하이에나, 풀이 없어서도 그렇겠지만 그 대중의 무리에서 이탈해 있으면서 결국은 사자, 하이에나한테 다 잡아먹힐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게, 새로운 풀을 뜯으러 가기에 반드시 우리가 옮겨가야 돼요. 나의 포지션도 옮겨가야 됩니다. 트렌드가 변했으면 그죠. 그래서 그 큰 대세, 패러다임이 변하든지 아니면 경기 사이클에 있어서 큰 대세를 따라야 될 때는 시장이 그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가야 되고요. 이제 반면에 공부를 안 하는 많은 다수가 10명 중에 제가 그랬잖아요. 7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따라오는 사람은 돈 못 번다고. 근데 항상 그 6번, 7번, 8번째로 이제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거품이 생기는데, 그 거품이 생길 때는 10명 중에 8명이 다 좋다 할 때는 청개구리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어깨에서 팔고 바닥에서도 사고. 그런데 그 큰 대세가 시작이 됐는데 나는 무리들 저쪽으로 간다고, 나는 여기 있을 거야. 여기 있으면 또 계절이 바뀌면 정확하게 1년 뒤면 여기 다시 풀이 돋으니까 나는 여기 있을 거야 하면 결국은 사자나 하이한테 잡아먹히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대세를 따라가는 거라, 내가 대세를 따라갈 때 그 무리에 항상 선두 그룹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명 중에 1등은 아니더라도 2, 3, 4등에는 있어야 되죠. 그런데 처음에 그 1등은 반드시 그 무리가 가기 전에 먼저 빵 마라강을 건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마라강을 건너는 누우떼를 보면 처음 용감하게 뛰어드는 그 대장들이 있잖아요. 잘 안 잡혀먹어요. 왜냐하면 악어들이 저쪽에 쉬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무리떼가 막 이동을 시작하면 악어떼들이 이제 쭉 모이잖아요. 그죠? 쭉 모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일 뒤에 오는 누우떼가 제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볼 때 컵 위더 핸들 모양에서 그 컵 위더 핸들에서 그 강을 빵 건너는, 그때 처음에 컵 위더 핸들을 만든 거는 1등일 수가 있어요. 그 누군가가 매집을 하면서 그 1파 상승을 만들었다면, 그 3파 상승이 시작되는 그 초입에는 반드시 동참을 해야지, 그거 놓치고 나면 좀 외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저의 약간 청개구리 성질 때문에 저는 제가 살아남았다고 보거든요. 그나마 대중들한테 이 포모로 따라다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장에서 10명 중에 8명이 모두가 좋다 할 때는 과감하게 이익 실현하고 나온다든지, 과감하게 10명 중에 8명, 9명, 10명이 모두가 공포를 가졌을 때는 또 과감하게 뛰어듭니다. 그게 코로나였었죠. 코로나 때는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먼저 뛰어들었었죠. 내년에 3천 갑니다. 22년도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랬을 때는 반드시 보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는 세상이 틀리고 내가 맞을 때인데 대체로 저는 세상이 맞고 내가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계속 세상이 틀리다라고 주장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나의 투자의 확률이 실제로는 50%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날에는 증시에 매일 일희일비했는데 이젠 채슬림만 믿고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니 안 그래도 좋던 배짱이 더더욱 두둑해지는 것 같습니다. 최멘토님들의 여러 질문들 덕분에 다시 공부하고 되새기게 되어 감사하네요. 저의 재테크 박람회 세미나가 일찍 마감이 돼서 신청 못하고 송기령 작가님 강의를 오늘 듣고 왔습니다. 제 강의보다는 우리 송기령 작가님 강의가 훨씬 도움 됐을 겁니다. 세상의 부가가치는 빨리 구조화될 것이다. AI로 증강된 개인이 조직만큼 큰 힘을 가질 것이다. 그러니 뭐라도 당장 시작해야 한다. 저도 생각만 하던 것들을 빨리 시작해야겠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이날 또 세택에 오셨었군요. 그 조선일보 관계자가 그러시더라고요. 제 강의가 제일 먼저 마감이 됐다고 해서 제가 그 관계자분들한테 제 강의나 저의 설명이 참 식상할 만도 한데 이렇게 참 계속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듣겠다고 하시니까 항상 너무 부담이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니주란 한번 맞아보세요. 내 피부가 정상화 된다는 게 어떤 건지 경험해 보는 게 참 좋았어요. 니주란 때문에 피부과에 200만원 선결제 하고 니주란은 딱 한 번 맞고 다시는 안 맞고 있어요. 네. 우리 메뚜기 3분 요리 님도 보면 참 액션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소신 그런 게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임감독 님도 대단하시네요. 증시를 그림으로 한눈에 알기 쉽고 재밌게 풀어내시고 그것도 매일 정말 대단한 능력자이십니다. 그러게요. 인류주의에는 인류가 따른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습니다. 능력자 주위엔 능력자가 있는 게 맞는 거겠죠. 네. 우리나라 2차 전지 사업의 미래가 걱정이 되네요. 저는 약간 우리나라 조선하고 비슷해질 것 같아요. 결국 조선도 중국이 엄청난 캐파 확장을 2008, 9, 11, 12 하면서 캐파 기준으로는 중국이 1등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조선업에 대한 스가 전략과 함께 또 중국 조선을 제재를 하면서 우리나라 조선에 다시 큰 물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 배터리에 대한 규제도 하게 되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전 세계에 뭐 독일이 됐든 어디가 됐든 전기차 배터리에 중국산을 안 쓰게 되면 공급할 수 있는 거는 일본의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 마지막 산요가 망하면서 파나소닉에 흡수 합병되면서 파나소닉 하나 남아 있거든요. 캐파가 이 테슬라에 공급하는 것도 이제 팍팍할 거라서 결국은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도 이번에 캐점을 지나가면서 미국의 또 제재가 좀 강하게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조선처럼 제2의 또 중흥기가 올 거라 생각합니다. 1.5배속으로 들어보라고 하셔서 한동안 들어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걸 자꾸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무조건 1배속으로 머릿속에 꾹꾹 눌러 담아가며 듣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요즘은 제가 오늘도 약간 1.25배속으로 지금 말을 하려고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웜의 신박을 많이 듣다 보니 일상생활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잘 얻게 됩니다. 그래요?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 영상 보고 힌트를 얻었는데 단기 모멘텀이 생기는 조짐을 느꼈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니 너무 빠지고 시장에서 완전 소외 중입니다. 아직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한 것 같아서 면밀히 모니터링 해봐야겠습니다.
대박 종목은 아니고 중박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우리 탑엔드 님도 네, 어느덧 이제 중고수 되셨잖아요. 그죠? 저는 요즘 돈 쓰는 재미, 타당성을 주장하며 주식으로 번 돈 피부과에 지출했습니다. 저는 아파서 죽는 줄요. 그 무거운 시멘트 팔아서 쓰기에는 남편에게도 미안해서 은근슬쩍 쓰게 되는데 주식으로 수익 난 돈 쓴다 생각하면 당당해집니다.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차이가 이런 것일까 싶네요. 어제 장이 안 좋길래 남편 계좌에 코덱스 200을 더 담았습니다. 오, 잘하셨네요. 이야, 그 목요일 딱 BOJ 하루 전날 올라가야 되는데도 음봉 만들면서 빠졌을 때 코덱스 200을 담으셨다니. 젊은 사람들은 유연성과 빠르게 추론하고 패턴을 찾는 능력이 뛰어나고 나이 든 후에는 평생 쌓아온 지식과 경험, 통찰력에 기반하는 능력, 결정지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평생 쌓아온 지식과 경험과 통찰력에 기반하는 능력, 결정지능. 아, 그렇군요. 전무님께서는 총기가 떨어지신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능력이 더 뛰어나게 바뀌신 것이니 절대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이런 위로의 또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작년 8월경부터 인턴을 시작해서 어느덧 1년이 훌쩍 넘게 지난 것 같습니다. 혼자라면 절대 엄두도 내지 못했을 주식과 경제 공부를 팀 채슬리 덕분에 이렇게 편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다양하게 주식에 대해 가르쳐 주셨는데 하다 보니 한 가지 말씀을 못 들은 분야가 공모주 청약과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세미5라는 주식 청약을 했는데요. 이런 공모주로 상장하는 회사 중에 우량하다고 시장에서 판단되는 회사가 상장 후에 어떤 주가 움직임을 보이고 어떤 기준으로 기관들의 물량이 상장 후 언제 풀리는지, 그럴 때 주가의 움직임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지 단기와 중장기적으로 강의나 설명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같은 펀드 매니저들이 주니어 때 하는 게 이 공모주 투자입니다. 분석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이 내용들이 되게 다 중요한 내용들인데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서 그 어떤 기업이냐가 이번에 뭐 여러 가지 공모주가 있는데 일단은 처음에 공모주는 무조건 의심을 하고 봐야 됩니다. 의심을. 어떤 의심? 그 공모를 하면서 내년에 내후년에 실적이 어떻게 될 것 같다. 거의 한 10중 8구는 그 실적이 안 나올 거다라고 오히려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 10중 8구가 아니고 10중 1, 2에 해당됐던 기업이 바로 에피스, 잠깐만요. 에피스가 아니고 뭐죠? APR. 네. APR 같은 기업입니다. 실제로 공모하고 나서도 실적 서프라이즈가 계속 났잖아요. 그죠? 그런 기업들이 10중 1, 2고 보통은 보면요. 상장을 위해서 그동안에 상장 전 실적을 약간씩 이렇게 좀 마사지를 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네, 그게 조심하셔야 되고, 얼마 전에 그런 기업도 있었잖아요. 뭐 이름을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게 뭐 하이닉스에다가 매출이 대부분이 잡혔는데, 그게 2년 전처럼 이 하이닉스가 한참 또 안 좋을 때, 그럴 때는 또 분위기가, 시장의 분위기가 그런 하이닉스의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은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실제 그때는 뭐 하이닉스가 뭐 7조 넘게 적자 났으니 그러면서 그 공모 기업이 문제가 됐잖아요. 아니 이게 이런 실적으로 상장시키는 게 맞냐고 막. 그거는 공모 기업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미국 공모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미국 공모주 얼마 전에도 이래 상장되는 거 처음에 안 삽니다. 서클 이런 거 제가 상장됐을 때 기업 분석해보고 아침에 모닝 브리프 때 야 이거 대동강 물 팔아먹는 그런 비즈니스인데 네, 이런 기업들이 언제부터 본격적인 이익을 내는가를 보고 보통 예전에 우버도 그랬고요. 상장하고 나서 처음에 막 부각되다가 확 빠지잖아요. 우리나라 쿠팡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조금은 특히나 미국 시장은 그 제한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 또 거품이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것도 물론 장의 분위기가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공모주에도 공모가에도 거품이 생기고 상장하고 나서도 거품 생겼다가 나중에 확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급이 제일 중요하니까 정말 좋은 기업이다 했을 때는 기관들의 락업이 보호예수가 언제 가장 많이 몰려 있는지 1개월인지 3개월인지 6개월인지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공모기업에 너무 이 벤처 투자가 많잖아요. 그 벤처 투자가 많으면 그 물량들이 보호예수 풀리는 벤처 투자는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이렇게 락업이 풀리는데 전체 발행 주식수의 뭐 30% 이상 풀린다 이러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일단 기다렸다가 그 물량 풀릴 때 투자하는 게 좀 맞고요.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런 FI로 들어왔던 상장 전에 들어왔던 재무적 투자자들의 물량이 언제 풀리는가, 그런 부분 다 체크해야 되는데, 실제 상장했을 때 이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삼성바이오가 2016년에 11월에 상장했을 때 그 평가를 잘 못했댔잖아요, 사람들이. 그 기업에 대한 성장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밸류에이션 능력이 아무래도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3개월 만에 채슬리 분들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아들에게도 전무님 설명이 상당히 인상이 깊었던 모양입니다. 돌아와서 누나에게 이것저것 들은 것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11월에는 여기저기 출장 다니느라 시차에 정신 못 차리고 12월에는 가족여행까지 있어서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이제 다시 마음 잡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한일령이라더니 관광 명소, 식당, 쇼핑 장소에 중국 사람이 최소 절반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벌써 그렇군요. 동성 화인태 거래 정지되었을 때 전무님의 분석에서 거래 재개되면 어느 정도 빠질 것이고 영업이익률에 문제 없으면 매수로 대응해야 한다는 원포인트 레슨에 매수 들어갔는데 멋지게 바닥 짜지고 올라오네요. 네, 한국 카본과 동성 화이텍 차트 이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댓글이 같은 걸 들어도 반응을 다르게 하다니 축하드립니다. 빠른 액션 축하드립니다. 해가지고 고수이십니다. 네, 우리 김민주님은 이제 고수 다 되셨죠. 하도 이렇게 거래 정지 당하고 나서 주가 움직임도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회사가 거래 정지 당했을 때 어떤 패턴을 가졌는지 보면 처음에 이런 이슈로 그 거래 정지 당하면 뭐 SRI 펀드나 뭐 이런 데서 무조건 까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바닥을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는 내재 가치를 찾아가기 때문에 결국 수급에 의해서 빠졌던 부분을 다 나중에 회복하기 때문에 네, 좋은 투자의 기회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웜의 소통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신문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전기료 쇼크에 산업이 멈춘다. 기업 30곳에서 1% 더 쓰고 2조 더네. 뭔 얘기죠? 전기료 쇼크 산업이 멈춘다. 1. 휘청이는 제조업체들. 자, 지난달 인천 동구 송현동에 있는 동국제강 인천 공장의 전기로 주변에서
한 직원이 잠시 쉬고 있다. 평소 가동 중인 전기로 등에서 나오는 불빛으로 공장 내부는 대낮처럼 밝지만 이날 이 주변은 전기로가 가동을 멈춘 탓에 손전등을 켜고 다녀야 할 정도로 어두컴컴했다. 동국제강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철강 산업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산업용 전기료까지 급등하자 수시로 전기료를 끄고 있다. 자, 삼성전자 등 국내 전력 소비 상위 30대 기업의 지난해 전력 사용량은 전년과 비슷했지만 전기료는 2조 원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반 사이 산업용 전기 요금이 70%나 치솟은 여파다. 70%나 올랐어요? 한국경제의 엔진인 제조업의 징벌적 요금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는 것인데 더 큰 문제는 탈원전, 재생에너지 중심의 현 정부 에너지 기조 하에서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인데 전기료 때문에 한국을 등지는 제조업 엑소더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자, 지난해 전력 사용량 상위 30대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 현황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지난해 연간 전력 사용량은 98,500기가와트시, 전기료는 16조를 냈었네요. 23년에는 14조 3천억 원 정도를 낸 것과 비교하면 전기는 불과 0.8%, 98,500, 그전에는 97,766, 전기는 겨우 불과 사용량은 0.8% 더 썼는데 전기료가 무려 12.7%, 1조 8천억 원을 더 낸 셈이다. 주택용보다 비싸진 산업용 전기료. 그렇네요. 자, 한국전력에 따르면 2013년 킬로와트 시당 107.3원을 처음으로 100원을 돌파한 산업용 전기료가 23년 153원으로 올랐고 지난해에는 168원, 올해는 179원으로 계속 급등하고 있답니다. 그로 인해 한전의 산업용 전기 요금 원가 회수율이 13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고요. 기업들이 원가보다 30% 이상 비싼 요금을 내며 한전의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는 뜻인데 전기요금 부담은 특히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고요.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중에서도 대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 을요금을 중소기업 위주인 산업용 값보다 더 큰 폭으로 올리고 있는 것이다. 치솟는 전기요금의 생산을 중단하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고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에서는 전기료가 저렴한 해외로 아예 생산 시설을 이전하거나 이전을 검토하는 업체가 늘고 있는데 LG화학, 현대제철 등 20개 기업은 한전을 거치지 않고 발전소에서 직접 전기를 사는 전력 직구에 나섰고 동국제강 그리고 인천공장은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 속에 생산 중단 기간을 늘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 후속 기사까지 좀 읽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원가 30에서 40%가 전기이고 우즈벡하고 말레이로 떠나는 한국 기업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진은요. SK 넥슬리스 한 달 전기 요금만 50억 전북 정읍 제3산단에 있는 국내 최대 동박 생산 기업 SK 넥슬리스의 공장인데 이 회사는 매달 내는 전기 요금만 50억 원을 웃돌며 전체 생산비의 30%를 차지하는 상황이 되자 일부 노후화한 생산 시설을 내년에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지난 10월 전북 정읍시 SK 넥슬리스 본사 회의실에서 지역 첨단 산업의 축을 제발 지켜주세요. 이학수 정읍시장이 회사 임원진을 만나서 호소했지만 이 시장과 마주 앉은 임원들의 표정은 무겁고요. 국내 최대 동박 카퍼포일입니다. 카퍼포일 기업 넥슬리스가 최근 한국이 아닌 말레이시아와 폴란드 등 해외에다가 생산 라인을 신설해 왔고 그런데 정읍에 있던 생산 설비 일부마저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전하겠다고 하자 이 시장이 붙잡고 나선 거라고 합니다. 넥슬리스 정읍 공장은 이 회사의 유일한
국내 공장으로 정읍시 전체 전력의 절반을 쏘았고요. 수백 명을 고용하는 사실상 정읍의 유일한 대기업이었지만 이 회사 역시 전기료 폭탄의 충격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동박산업은 전기 분해, 도금 공정에 막대한 전력을 쏟아부어야 하는 장치산업인데 머리카락 30분의 1 두께로 얇고 길게 뽑아내려면 24시간 고압의 전기를 일정하게 공급해야 하고요. 동방업계에서 전기가 곧 원재료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산업용 전기료가 치솟자 넥슬리스가 매달 내는 전기 요금만 50억 원을 육박했고 전체 생산비의 30% 이상이 전기료라고 합니다. 자, 산업용 전기 요금 급등으로 해외보다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서 국내 생산은 점점 더 버거워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했고요.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와 글로벌 공급 과잉이 겹쳐지면서 국내 인건비와 전기 요금 상승 타격을 감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인데 장기적으로는 정읍 공장 내 기존 라인을 R&D 기반의 마더 팩토리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요. 전기 요금 때문에 해외로 가는 기업들 해서 SK 넥슬리스 뿐만 아니라 OCI 홀딩스 그리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 이 회사도 동박이죠. 그리고 KCC 글라스 유리 국내 유리업계 첫 해외 공장 인도네시아에 건설해서 작년부터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전기료 얼마나 비싼가 올 1분기 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이 133달러이면 1메가와트시네요. 중국은 113, 말레이시아가 95, 미국이 80이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은 76, 인도네시아가 67. 안 갈 수가 없겠네요. 예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중에 하나가 싼 전기료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하나도 싸지가 않네요. 자, 그 다음에 이 기사가 좀 눈길이 갔었는데요. 한국 러시아 북핵 당국자 모스크바에서 접촉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이 뭔가 봤더니요. 지난해 6월 전선 지역에서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작업 중인 북한군의 모습인데 당시 북한군이 무리하게 비무장지대 GMG에서 작업을 진행하면서 다수가 지뢰 폭발로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정부가 최근 러시아 측과 접촉해서 북핵 문제 등 북한 관련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내년 남북 대화 재개를 원하며 중국과는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러시아와도 접촉점을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외교부의 북핵 관련 당국자가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를 비공개로 방문해서 올레그 브루미스트로프 외무부 북핵 담당 특임대사 등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난 9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유엔 총회가 열린 뉴욕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하고 회담한 이후에 후속 조치 성격의 북핵 당국자 간 회동이 열린 거라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한러 관계가 악화하면서 양국의 북핵 관련 당국 접촉은 1년여 만에 이루어졌고요.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러시아 역할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를 진행 중인 러시아로서도 전쟁 이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생각해야 되는 상황인데 외교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한러 관계 복원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 관련 러시아 측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핵잠 등을 한미 간의 새해에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고요. 한미 정상 합의 중 이행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라고 할 것 없이 한꺼번에 다 론칭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캐나다 방문을 마친 위 실장은 귀국길에 일본을 방문하게 되고요. 22일 도쿄에서 오늘이네요.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 등을 만나서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고, 다음 달 중순 일본 나라현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추진 중인 만큼 다음 달 중순이면 1월 중순이네요. 의제 조율 등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음 달 1월 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국을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조금씩 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을 방중하게 되고, 거기서 또 뭐 좋은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천무 발트 국가 뚫었다. 에스토니아의 첫 수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연장 로켓포 천무의 모습입니다. 야, 멋있네요. 한국형 다연장 로켓 천무가 에스토니아에 처음으로 수출이 되는데 향후 3년간 총 3억 유로 5,200억 규모이고요. 발트 국가의 천무가 수출되는 것은 처음이면서 유럽에서는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 수출입니다. 코트라는 에스토니아 탈린 전쟁박물관에서 에스토니아 방산투자청과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공급을 위한 정부 간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고요. 천무는 최대 사거리가 80km입니다. 239mm 미사일 12발을 동시에 쏠 수가 있고, 그동안 유럽 내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천무 발사대 6문과 미사일 3종을 앞으로 3년간 에스토니아에 공급하게 되고, 코트라는 이번 계약에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참여했고요. 에스토니아는 지난 2018년에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K9 자주포 도입 계약을 맺는 등 총 36문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자국의 국방개발계획 2026에서 2029에 따라 앞으로 4년간 100억 유로 이상을 국방 역량 강화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날 코트라는 10년간 장기 공급을 위한 천무 수출 포괄 계약도 체결했고요.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한국과 에스토니아는 2018년 K9 자주포 수출 계약 후 방산 협력을 넓혀왔으며 이번 계약을 계기로 협력이 더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지금 또 이런 방산 수출 계약이 계속 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에디터의 Q, 트럼프의 미 중간선거, 중국 핵개발 가속화, 핵보유 논의 주시해야 된다. 전재성 동아시아연구원 신임 원장은 향후 10년 내 중국의 핵능력 증가로 미중 간 상호 확증 파괴, 서로가 치명적 파괴를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달성되며 중국은 미국을 동북아에서 배제하는 현상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중일 관계 악화, 북핵의 기정사실화로 동북아의 안보 질서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중 간 핵무기를 둘러싼 전략경제, 군비 경쟁이 어떻게 될지 주목해야 합니다. 이 전재성 원장은 지난 17일 내년 국제정세에 가장 주목해야 할 곳으로 동북아시아를 꼽았고요. 미중 갈등 외에도 지난달부터 대만 문제로 시작된 중일 갈등이 국제사회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전 원장은 내년에도 주요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칙 외교가 계속될지에 있다면서 미국이 중국과 협상을 추구할 경우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이
약화될까봐 안보 우려를 더 심하게 느낄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자, 게으른 자유주의, 질서 유지 노력 부족, 라인홀드 니버 등 고전적 현실주의자들을 연구해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세계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고 있다고 보냐? 라는 질문에 소련이 망한 후 1990년대 역사의 종언류의 전망이 유행했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국제 질서를 지키기 위한 타협과 거래를 지나치게 지연시켜왔고 미국이 사실상 혼자 공공재를 떠안아 왔는데 이를 계속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유럽이 더 분담했어야 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악용하지 못하도록 제어했어야 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지난 80년은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예외적인 평화 시기였고 세계 질서는 이제 다시 무질서한 약육강식의 정글로 되돌아가고 있다. 야, 무시무시한 얘기다, 그죠?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미중 갈등이 냉전만큼 오래 갈 것으로 전망하는데 나는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고 한국이 편안한 위치로 간다는 뜻은 아니다. 냉전 시기 미소관계와 달리 현재 미중은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미국인의 중국 없이 하루 살아보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중은 치열하게 경쟁하겠지만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고 대략 10년에서 20년 정도의 경쟁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이는 푸틴, 시진핑 등 스트롱맨들의 수명과도 유사하다. 그러겠네요. 최근 발간된 트럼프 2기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이 화제인데 NSS의 3분의 2는 패권 재조정 전략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보통 강대국 전략에 가깝다. 미국이 핵 패권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인도태평양을 반드시 붙잡겠다는 전략이다. 핵심은 경제안보 전략으로 이를 패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고 국가관계를 상업적 거래적 관계로 하겠다는 뜻도 분명하다. 서방구와 남미 등을 확보해서 우리만 잘되면 된다는 시각도 담겨 있다. 피크 트럼프 확산 여부가 관건인데 궁극적으로 한미 관계도 거래에 기반한 동맹으로 가야 하나? 라는 질문에 한국은 반도체 조선 등에서 미국의 필수 불가결한 나라가 됐고 미국을 도와주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용 등의 부담, 버든 쉐어링뿐만 아니라 권한 쉐어링이 필요하다. 트럼프 이후에도 트럼프류의 정책이 계속될 가능성이 큰데 앞으로의 한미 관계에 등장하는 비용 문제는 한미가 함께 만들어야 할 미래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투자로 봐야 한다. 한국은 세력권 질서나 강대국 질서의 종속 변수가 아니라 집합 패권의 핵심 국가가 돼야 한다. 우리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지적 역량과 소프트 파워, 제조업 역량을 갖고 있는데 한국의 조언을 들었을 때 미국도 바람직한 미래 질서를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된다. 전 원장은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미국에 요구할 수 있는 목록을 만들어서 내년 초 발표하겠다고 했고요. 올 한 해 전 세계에 트럼프 광풍이 불었는데 내년의 국제정세도 역시 트럼프에 달린 것 아닌가. 당장 내년 미국 중간선거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트럼프는 지금이 최절정이고 앞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의미의 피크 트럼프론이 확산하고 있는데 미국 국내 정치를 보면 1932년 이후 집권당이 중간선거에서 선전한 사례는 거의 없다. 트럼프 1기 때도 2018년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민주당에 내줬고 현재 여론을 보면 이번에도 하원에서 질 가능성이 크죠. 하원은 예산권과 입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예산권과 입법권, 국내 정치에서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럴수록 트럼프는 외교에 더 집중해 성과를 내려 할 가능성이 있다. 말이 되네요.
미국은 역대 어떤 나라보다 더 강하지만 국민은 불행하다고 느낀다. 예를 들어서 1990년생 미국인을 보자. 10대의 9.11을 겪었고 그러네요. 2001년. 대학 진학이나 취업 시기에 금융위기를 맞았고 2008년. 결혼 이후에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다. 그렇네요. 2020년. 패권국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인식이 트럼프를 낳은 배경이다. 트럼프는 바로 그 정서를 파고 들었기에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봐야 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가능성은 조만간 휴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본다. 우크라이나의 독자적 전쟁 수행 능력은 애초에 제한적이었고 징집도 원활하지 않고 수십만 명의 인구가 이탈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고 전쟁이 끝나든 이어지든 그의 장기 집권 가능성은 낮아졌다. 휴전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의 정상 국가 복귀 논의가 본격화될 건데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만 전면에 내세우지 않을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도 여러 실익이 있을 수 있다. 중러 관계 역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러시아는 북한의 불법 핵 개발과 한국에 대한 핵 위협을 묵인했고 그리고 북한군이 전장에서 실전 경험을 쌓게 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도 나오네요. 한중 관계는 경제적으로는 이미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서 경쟁으로 넘어갔고 그렇다고 협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수 있는 의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고 AI에서도 상호 협조할 여지가 있고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가 지레 겁먹고 중국과의 협력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 최근 대만 문제로 불거진 중일 갈등은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기본 원칙은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중일 관계가 평화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한국의 국익이다. 기존 원칙을 흔들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밑에 앞으로 냉전 시대처럼 미중 핵 경쟁이 우려되는가 했더니 향후 10년 내에 중국의 핵 능력 증가로 미중 간 상호 확정 파괴가 달성이 되면 중국은 미국을 동북아에서 배제하고 현상 변경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추구할 건데 중국이 미국과의 핵 동등성을 바탕으로 대만, 남중국해 등에서 더욱 공세적 활동을 할 수 있다. 일본은 미국이 자국의 핵 공격을 무릅쓰고 일본을 방위할 것인가, 동중국해에 개입할 것인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변화에 놓여 있다. 자, 무거운 내용인데 한번 읽어봤습니다. 국제정세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알게 모르게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읽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삼전 하이닉스 계단식 상승, SMR 양자컴 눈여겨봐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바로 그저께 금토에 있었던 대한민국 재테크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전 하이닉스 계단식 상승, 그래서 무슨 내용이지? 좋은 기업의 주가는 3, 4년에 한 번씩 3, 40% 빠지는데 이때가 주워 담을 기회입니다. 박세익 최설리 투자자문대표. 제가 한 얘기입니다. 네. 이거는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제는. 좋은 기업의 주가는 3, 4년에 한 번씩 정고점을 돌파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고, 그리고 1년에 2, 3, 요 주기마다 한 번씩 30에서 40%씩 늘 빠진다. 빠질 때 사면 된다. 왜냐하면 정고점 돌파하니까. 네, 그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영상이 올라오게 되면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영상이 제대로 안 올라오면 이번에 재테크 박람회 때 했던 내용들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AI 사용으로 인한 전력 문제 해결 수단이 소형 원자로와 양자 컴퓨터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김학주 교수님이 한 얘기고요.
자, 구전 날씨에도 2만 명의 참관객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왔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이용석 씨는 쉽게 볼 수 없는 연사들의 강의를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강연에 나선 금융투자 고수들은 한 목소리로 내년에도 국내 증시가 좋을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일시적으로 찾아올 조정기를 좋은 기회로 삼고 AI와 맞물려 발전할 건설업이나 데이터 산업 등에도 관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제 얘기가 또 나오네요. 자, 내년에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종목에 주목하라고 하면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전고점을 돌파해온 종목들은 금세 치고 올라온다는 것이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AI 거품론을 박 대표는 일축하면서 AI는 실제로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있고 일부 회사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2029년까지는 성장세를 거뜬히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중반에 코스피가 3,500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박앤세일 기간을 잘 잡으면 내년 말부터 내후년 초 코스피가 5,500에서 6,500까지 치솟을 때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며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박 대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관련된 상장지수 ETF, 바이오 2차전지, 조선 관련주 등이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성장할 섹터로 꼽았다. 제가 얘기한 걸 이렇게 다시 읽으니까 좀 이 자료가 저한테 이렇게 띄워져 있긴 한데 요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져서 핵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1980년대에 1971년부터 1985년까지 전 세계에서 국방비 지출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소련이었습니다. 그리고 1986년부터 미국이 소련의 국방비 지출보다도 앞서게 되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5년 뒤에 소련이 몰락하지 않습니까? 지나친 국방비 지출과 메이드 인 소련 뭐 없잖아요. 없었잖아요. 그리고 달러의 기축통화지위가 더 강화되면서 결국은 소련이 몰락하고 그 소련이 몰락했을 때 미국이 소련하고의 경쟁 속에서 수혜를 받았던 나라가 저는 일본, 독일이라는 거죠. 이번에 미중 갈등 속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나라는 어딘가? 저는 우리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후년에 5,500, 6,500까지도 간다고 보고요. 2029년 되면 진짜 제가 존경하는 우리 업계 장모 회장님 계시잖아요. 장모 회장님은 10,000포인트 간다고. 근데 10,000포인트가 29년에 만 간다가 아니라 하여튼 만 간다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주식이 결코 쉽지 않죠. 네, 작년 요맘때만 하더라도 국장 탈출 진흥 순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5,500, 6,500 가기 전에 반드시 내년에 겁을 한번 주고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좀 전에 나왔던 내용처럼 중간 선거에서 이긴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중간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경기 부양, 그 경기 부양은 보통 대통령 3년 차에 많이 하죠. 3년 차에. 어차피 중간 선거는 못 이기기 때문에. 자, 염 이사는 뭐라고 얘기했나 보겠습니다. 염성환 이사는 염성환 이사는 로봇 자율주행 그리고 자동화로 연결되는 AI가 내년 증시의 중심이 될 거라고 했고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훨씬 폭발하면서 전자와 하이닉스 주가는 과거처럼 박스에 갇힌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올라갈 거다.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 염이사가 한 얘기네요. 그렇죠. 저는 계단식으로 간다라고 하지는 않고 이렇게 갔다가 또 빠졌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3, 40%씩 또 조정받고 갈 거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그는 또 현재 증시가 조정을 받은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며 내년에도 한국 증시는 괜찮을 것이라면서 AI 인프라 확대로 건설업과 호텔업이 각광받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신냉전 시대 AI는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김학주 교수는 로봇 제작에 필요한 정밀 부품과 핵심 소재 기업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로 제시를 했고요. 특히 AI 확산에 따른 전력 부족 문제의 해결책으로 각광받는 소형 원자로와 AI의 발달에 따라 오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발전 속도가 빠른 양자 컴퓨터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경필 한국머니트레이닝 랩 대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개인자산 관리 강연을 통해 노후 대비를 위해서 얼마나 벌었냐보다는 얼마나 일찍 얼마나 오래 준비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3년 이상 투자하고 예금과 투자를 병행하고 ETF 중심으로 투자하고 적립식으로 접근하는 등의 4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지영 I'm happy 공인중개사 대표가 내놓은 젊은이들의 내 집 마련 전략도 인기였는데 그는 서울과 핵심 규제 지역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속도가 느려지면서 신규 민간 분양 공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청약으로만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생각은 현실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면서 공공 분양을 노릴 것을 권했다고 합니다. 그 밑에 김동엽 뭐 이런 분들이 노후 연금 투자 전략을 놓고 대담을 벌였다고 하고요. 개인형 IRP 계좌를 통해서 연금으로 수령하며 세금을 30에서 50% 절약할 것을 권했고요. 또 여 팀장은 투자처가 미국에만 편중됐다며 미국의 다른 선진국에도 함께 투자하는 ETF를 추천했고 조 부사장은 조재영 웰세드 부사장은 배당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리츠와 인프라 펀드 투자를 고려할 만하다고 했습니다. 예, 이런 전략들은 우리 최밀턴 분들처럼 오랫동안 이렇게 꾸준히 또 고퀄의 네, 아침마다 모닝 브리프나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고퀄의 그런 방송과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높아지면요. 이거는 일반 대중들을 위한 전략이고요.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지면 훨씬 더 안전하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그런 주식으로 좀 더 압축을 해야 되죠.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오늘 제가 월요일이 항상 제일 바쁘다 보니까 업로드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